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커피들 다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성인의 커피 소비량이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등이랍니다. 1년에 모두 405잔. 네. 전 세계 평균이 152잔이라니까 2배 훨씬 넘게 커피를 마시는 거죠. 이처럼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다 보니까 이 커피 맛을 특별히 좀 고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지난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쥔 전주현 바리스타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군요. 네, 이게 약자로 하게 되면 WBC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WBC면 권투 연맹하고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월드 베이스볼 챔피언십 야구를 또 떠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도 하나의 스포츠 경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커피 올림픽 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하는데 네, 정말 행운스럽게도 매년 이건 매년이에요? 네, 매년 열립니다. 이 올림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것처럼 이 커피 올림픽에도 약 7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네, 커피와 우유를 사용해서 예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커피를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고요.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나머지의 대회가 다 합쳐져 있는 약간 철인삼종 같은 경기라고 보시면 그렇겠죠. 됩니다. 네, 커피를 고르기도 하고 직접 레시피를 잡기도 하고 제공을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 약간 종합적인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역사가 길어요? 약 2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2000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모나코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개최가 되어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다양하게 확대가 되어져서 개최가 되어지고 있고 매년 다른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시작하면 몇 개 국가에서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겁니까? 약 60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 국가에서 한 명의 바리스타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대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우승해야 이제 여기 나가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분들의 손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나가기 전에 이 한국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9년은 어디서 열렸습니까? 2019년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전주현 바리스타가 우승하신 게 한국인 최초이면서 네. 아시아인으로는 3번째. 네. 근데 여성으로 2번째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남성들이 더 주로 합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선수들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파이널리스트라고 해서 6명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어지는데 이 파이널리스트에 여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우승하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10년 이상 이걸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이 도전을 이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우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가진다거나 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또 최근에 아이를 출산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결혼 이후에 여기에 도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온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종목들을 거치는 겁니까? 네. 우선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3가지의 카테고리의 음료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이제 에스프레소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나오는 커피 원액 에스프레소가 제공이 되어지고 아주 진한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더해진 밀크 음료 그리고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더하면 그게 무슨 뭐 카페 라떼니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카페 라떼, 뭐 카푸치노, 그러니까요. 플랫 화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유의 비율, 거품의 비율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리스타가
창작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비율로 이 밀크 음료를 만들 커피와 우유를 배합할지, 예. 거품의 양은 어느 정도로 할지. 그래서 예전에는 뭐 카푸치노 혹은 라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밀크 베버리지라고 해서 커피와 우유가 더해진 바리스타만의 창작 음료를 이제 또 알겠습니다.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스프레소, 그다음 우유와 배합하기, 네. 그다음은 그리고 나만의 시그니처 음료. 어. 어떠한 재료를 알코올이 들어간 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도 괜찮고 이 커피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의 배합 그리고 맛있는 나만의 창작 음료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총 3카테고리의 음료가 제공이 되어지고 평가는 크게 2가지로 평가가 되어지는데 기술적 평가라고 해서 이 바리스타의 테크닉, 기술적인 부분이 얼마나 숙련도가 높은지, 네. 얼마나 안정적으로 커피를 추출하는지 아무래도 뭐 음식을 만들고 커피를 만듦에 있어서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 공간을 얼마나 청결하게 사용하고 또 활용도를 높게 쓰는지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기술 측면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감각 측면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맛을 본다라고 보시면 그렇겠죠. 돼요. 이 커피가 얼마나 뛰어난 맛을 가지고 있고 바리스타가 얼마나 이 커피에 대해서 커피의 맛과 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바리스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향과 맛이 일치하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등등등을 보게 되고요. 물론 당연히 맛있는 게 가장 점수를 높게 받고요. 대신 아무래도 월드 바리스타 세계 1위를 뽑는 거다 보니까 이 스페셜티 커피 씬 안에서 얼마나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또 이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등의 바리스타의 철학이라든지 메시지, 영감을 주는 메시지 등도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근데 방금 용어를 사용하시다가 네네. 스페셜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건 뭐예요?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고품질의 커피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고품질의 커피라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스페셜티 커피를 정의 내리는 방법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뭐 수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80점이란 점수는 누가 매기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컵퍼라고 해서 커피를 평가하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고 훈련을 하기도 하고 Q 그레이더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커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신맛, 단맛, 뭐 쓴맛, 무게감이라든지 약간 촉감, 질감적인 부분들 먹고 나서 어떠한 향이 올라오는지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지를 좀 평가를 해서 점수화를 시킵니다. 그럼 이게 커피 품종마다 그런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잔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고 80점 이상이 되어지면 스페셜티 커피다. 즉 고품질의 커피이긴 하죠. 심사위원은 몇 명이 봅니까? 심사는 이제 감각적 평가를 보시는 분들은 4명. 그리고 기술적 평가를 보시는 분은 1분이 계시고요. 국내 대회는 기술적 평가가 2분이 계세요. 네, 세계 대회에서는 기술적 평가 예선전에서만 1명, 그리고 본선에서는 감각 평가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 한 4~5명이 네. 60개국에 참여하는 사람의 에스프레소 60잔, 너무 힘들 것 같죠? 밀크 섞은 거 60잔, 네. 시그니처 커피 60잔을 다 맛봐야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도 이제 4명, 5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한 20명에서 30명까지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해적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선수가 나왔는데 한국 국제 심사위원이 참여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 선수가 시연을 할 때는 한국인 심사위원이 보지 못하게 빠지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심사위원도 20명에서 30명까지 이렇게 있다고 한 2, 보시면 돼요. 30명이 몇 명씩 조를 짜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네, 맞습니다. 대신 점수를 매기겠군요. 네, 점수화 시킵니다. 전주현 바리스타가 2019년 대회에서 우승할 때는 네. 어떤 분야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심사위원들이 또 뭐라고 하던가요? 뭐가 우승의 비결이라고 하던가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언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이 심사에 작용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맛적인 부분, 기술적인 평가 부분, 그리고 내가 던지는 메시지 외에도 다양한 선입견들, 긍정적인 선입견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체 시연을 조금 독특하게
독특하게 좀 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심사위원은 보통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고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커피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저는 제가 앉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심사위원을 의자에 앉히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기대라고 했습니다. 기대서 서라?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서 있게 되어지면 그냥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데 서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게 되면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좀 더 친근하고 가까이 내가 너를 평가하고 내가 너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친구로서 대화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와 공유한다 커피로라는 생각으로 시연을 준비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센세이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The thinness comes from lactose, which is a carbohydrate called disaccharides. Please come and join me over here at the edge of the table. Thank you very much. Every time 참가 선수가 함부로 심사위원을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테이블로 다가와서 네. 기대해 주시겠어요? 이런 함부로 못하죠. 네, 지금까지는 아무 선수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못했는데, 근데 이제 챔피언십 대회라는 건 어느 정도의 룰이 규칙이 네. 있는데 그런 규칙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심사위원은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기 자리에도 옮기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저쪽 테이블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평가에서는 실제로 이게 센세이션하다였는데 점수로 계산되어질 수 없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더 점수를 얻었다거나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연과 이 바리스타의 전체적인 이 15분의 인상은 어떠했는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점을 받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커피를 제공하고 설명하는데 15분씩 해요? 네, 15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 이제 3가지 카테고리의 음료를 제공하고 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게 딱 15분 안에 끝내야 되고요. 그 15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사위원들은 하나하나 맛을 보는군요. 맛을 보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음료, 창작 음료에서 제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또 받았었는데 그때는 조금 어려운 과학적인 부분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맛보지 못했던 커피 찌꺼기에서 나오는 단맛을 활용해서 창작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then applied 2,000 pounds of pressure with a temperature of 180 degrees Celsius for 5 minutes. And put flavors of my espresso. And let's toast together. Cheers! 커피 찌꺼기에서 나오는 단맛? 네, 찌꺼기라면 한번 거르고 버릴 거? 맞습니다. 사실 그걸 어떻게 추출해요? 사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내려드렸는데 여기에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 사실 아직 여전히 많은 성분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만 지금까지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사실 단맛도 좋고 신맛도 좋기는 한데 이 남아 있는 성분들이 되게 아까운 거예요. 지금 한번 거르고 나온 게 지금 이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다 뜨거우면 한 번 더 부으면 더 마실 수 있지 않나요? 더 마실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냥 이런 일반적인 조건에서 내리게 되면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추출이 되어져서 저는 조금 여기 안에 남아있는 단맛만 좀 뽑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식품공학과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강한 압력을 활용해서 여기 안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피와 함께 섞어서 제공을 했는데 커피 한 번 걸른 찌꺼기에 압력을 가해서 네, 추출한 남아있는 탄수화물을 네, 음료에 넣은 거죠. 뭘로 액체로 만들어요? 뭐로? 파우더인데 가루예요? 네, 파우더인데 이걸 물에 식혜 담그듯이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쌀을 입에 머금었을 때 설탕처럼 달아 이런 느낌이 잘 없거든요. 꼭꼭 씹어야 달죠. 맞아요. 이게 침과 만나면 단맛이 그렇죠. 네, 아밀라제랑 만나게 되면 단맛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 이 여기에서 남아 있는 탄수화물 추출도 쌀과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아밀라제를 사용해서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식혜 담그듯이 했습니다. 말토스라는 당이 만들어질 수 있게 식혜 담그는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서 커피 음료에 섞게 돼요. 액체로 만들어서. 그걸 그 만들어진 액체가 무슨 제품화된 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그 정말 시그니처군요. 네, 맞습니다. 전주현 바리스타만이 만들어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조금 높은 점수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일반 직접 고른 품종의 커피를 내린 데다가 그 액체를 가미해 가지고 네. 그렇게 줬더니
네. 심사위원들이 정말 독특한 단맛이 난대요? 네, 독특한 단맛도 나고 이런 건 처음 먹어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접근이 너무 좋았다라고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맛적인 부분이 제일 최우선이긴 하지만 이 시그니처가 어떠한 생각으로 만들어졌고 어떠한 새로운 방법이 적용되어졌는지도 그렇죠. 평가가 되어지다 보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근데 한 번쯤은 해볼 법도 한 예. 걸 또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반응을 좀 얻었던 것 아주 같습니다. 전략적이었군요. 아무래도 제가 이 챔피언십을 도전한 게 10년,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2009년에 챔피언십에 도전을 했는데 우승 2019년이니까 우승까지 딱 10년이 걸렸거든요. 그 아까도 대부분의 분들이 한 10년씩 연속 도전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전주현 씨도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너무 저는 국내 대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2009년에 국내 대회부터 떨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 명의 선수만 선발하다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2년까지는 이제 본선 진출이라고 해서 32명 안에 이제 순위에는 들었지만 우승은 하지 못했고요. 국내 대회에서? 네. 2016년, 2017년, 2015, 16, 17은 제가 파이널리스트라고 해서 2등, 3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승을 해야지만 그 무대에 설 수 있으니까 제가 2018년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했을 때는 우승을 해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서 대회를 한번 치렀는데 이제 14위라는 좀 높지 않은 성적을 좀 하기도 했고요. 이제 2019년에 다시 도전을 했을 때 우승을 하게 되어졌죠. 국내 대회 우승, 세계 대회 우승.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만의 노하우가 좀 생겼었던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승을 하지 못했을 때 2등, 3등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왜 나는 우승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심사위원도 일종의 시험을 거친다는데 맞습니다. 그건 통과했군요. 네, 시험 그때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선수로 참여를 했고 나는 이 룰에 대해서 또 이 심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막상 심사위원이 되려고 시험을 치다 보니까 나 혹시나 틀리면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역할극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막상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 보니까 선수들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선수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보이죠. 시작을 했었고 그게 엄청 큰 바탕이 좀 도움이 되면서 됐겠어요. 그 다음에 처음 우승하게 됐었죠. 네. 2000년 정도 시작했다니까 1년에 한 명씩 우승자가 나오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우승자는 지금까지 20 몇 명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되면 네. 뭐가 달라져요? 상금이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몇 억씩 받는 거 아니냐, 상금이 엄청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상금은 0원입니다. 진짜 0원이고 저희 부모님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장 크게 얻는 건 명예이기도 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꿈과 희망 때문에 꿈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 좀 다양한 기회들이 좀 생깁니다. 어떤 기회들이? 이 대회가 열리기 위해서 이제 스폰서들이 붙게 되어지는데 협찬사들이 붙게 되어지는데 이 협찬사들과 협업을 해서 나만의 기계를 개발할 수 있다거나 나만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커피 산지 저희 한국은 커피 소비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 산지에 가서 농부들과 함께 협업해서 새로운 커피 원재료 자체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기회들이 그런 커피 산지에 가는 비용 이런 것도 그럼 네. 협찬사들이 네, 다 그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국내의 브랜드가 있어요. 폴바세이라는 친구도 2003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개인 브랜드를 또 오픈할 수도 있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네. 네. 저는 사실 개인 브랜드를 오픈하기보다는 좀 더 비상업적이고 좀 더 전체 시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었고 왠지 그 해에 제가 챔피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챔피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고 챔피언이 되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무작정 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해왔고 내가 꿈꿔왔던 거에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우승이지 막 많은 기회들을 받아들이지 말자, 다른 길로 가지 말자였었는데 우승을 막상 하고 나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저는 생산국과 소비국의 불균형을 조금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커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민 재배로 커피를 시작했다 보니까 가난한 농부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여전히 어렵게 삶을 끌어가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었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승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커피 산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드시는 커피가 에콰도르인데 에콰도르에 방문해서 에콰도르의 시장님도 만나고 우리가 이 스페셜티 커피란 좋은 품질의 커피가 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지속 가능하게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들을 좀 커피 산지에서 조금 해왔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 그리고 바리스타라는 이 직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매체들에서 또 저의 이야기를 좀 해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I remember being 17. Used to look at all the famous people in magazines. These celebrities, I swear, I got that new money. Yeah, you know that price is right. Making moves, honey, we can finally ride.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I'm on my way. I got some really great news, we should celebrate. Yeah, the drinks on me, cause I just got paid. Hey, hey. We feeling alright. Yeah, I've been working on the 5 just to make loose change. I'm saving every single dollar just to buy me a place. And when I make a couple billion, I can't wait to say, hey, hey. We feeling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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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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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마침 금년 5월 달에는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한국에서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열린 거죠? 2017년에 서울에서 한번 개최가 되어졌고요. 했었어요? 네, 네. 이번에는 부산에서 개최가 되어졌고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개최되는 거였습니다. 도쿄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그리고 이번 연도 5월에 부산에서 한 번 이렇게 개최가 되어졌고 네. 사실 여전히 다양한 국가에서 월드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조금 열리고 있는데 사실 부산에서 개최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커피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부산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 국가의 대도시 수도가 아닌 작은 도시에서 열렸다는 게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계속 열리지 않다가 또 부산에서 열렸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과 함께 월드 오브 커피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박람회가 이제 부산에서 같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월드 오브 커피라는 이 가장 큰 규모의 세계 박람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가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산에서 또 개최가 되어졌다라는 거는 부산에서 커피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커피를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커피 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희망적인 부분이었다는 의미가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전주현 씨 이후에 챔피언 한국 사람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 7가지 종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종목 중에서 컵테이서스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커피를 맛보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1년에 호주 챔피언이 한국분 계시고요. 또 2022년에 컵테이서 챔피언십에서 부산에 있는 문원간 바리스타가 또 세계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문별 우승자는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직접 손수 내리신 커피 여기 이제 따라 놓은 거 제가 지금 이제 마시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제 느낌으로는 신맛, 단맛, 부드러운 쓴맛 이게 조화가 아주 좋아요. 네. 맛을 너무 잘 보시는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산이라고 그러셨죠? 네, 에콰도르에서 생산된 커피입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수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나 되고
그 커피 재배 나라들마다 또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두 몇 가지나 있다고 봐야 돼요? 와, 이제는 사실 몇 개 국가에서 커피를 재배하냐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도 사실 커피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오. 기후와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도 커피를 재배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져서 예. 이제는 이렇게 한정을 두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개국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품종은? 품종은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거는 약 130여 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품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커피의 원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130여 종 중에서도 사실 상업적으로 이제 재배가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어지는 품종 원종이라고 하면은 사실 두세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뭐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요 정도만 이제 생산량이 조금 어느 정도 되어지고요. 유통이 되어질 수 있게 그 중에서도 리베리카라는 원종은 1, 2%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로부스타 그리고 아라비카라는 원종에서 파생이 되어진 품종들이다라고 보시면 근데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원종이라 하더라도 네. 어느 나라 어느 토양에서 만들어진 뭐는 또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늘한 곳, 높은 해발 고도에서 좀 잘 자라고요. 로부스타라는 원종은 조금 저지대, 좀 고온 다습한 곳에서도 좀 잘 자라는 원종이다 보니까 자라나는 대륙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로부스타라는 원종은 아시아 대륙에 좀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아라비카 품종 원종은 이제 아프리카, 뭐 중미, 남미, 아시아에서도 역시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좀 소개해 주시면. 맞아요. 이 커피를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와인을 사러 갔는데 와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커피를 집에서 내려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이 마트에서 사시기도 하고 동네 카페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나 커피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더 좋은 커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보를 던지기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앞에 보게 되면 조금 설명드리면 제일 앞에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커피를 생산한 국가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 에티오피아, 네, 뭐 그리고 브라질. 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예. 법한 국가명입니다. 브라질과 에티오피아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가체프, 뭐 시다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예가체프는 서울시라고 보면 돼요. 지역. 네,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명 그리고 지역명. 지역명이 적히고요. 그리고 지역 안에 라레사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농장이거나 아니면 마을인 경우가 많습니다. 품종이 아니라 네네. 농장. 그래서 순서가 마을. 네, 우리 주소 적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국가명, 도시명, 우리 동네 이름, 그리고 번지수, 그리고 나의 이름 적히는 순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브라질, 에티오피아, 그 예가체프는 지역, 라레사는 마을이거나 워싱 스테이션에서 커피를 가공하는 하나의 작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작게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카투카이, 옐로우 카투카이, 그리고 올리소, 크루메 굉장히 낯선 단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커피에 대한 자세한 정보라고 보면 되고 이 마을명 그리고 가공하는 시설 뒤에 적히는 경우에는 커피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옆에 됩니다. 있는 작은 글씨가 품종이군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낯설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품종 아니면 아주 작은 마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방식이라고 해서 가공 방식. 네네. 이 커피 품종을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대한 정보도 적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펄프드 내추럴 그리고 워시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가공 방식이고요. 가공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워시드는 씻었다? 맞습니다. 과육을 싹 다 벗기고 물에 담궈서 씻었다라고 생각하면 워시드. 내추럴이라고 한다면 커피 과육 체리를 따서 그대로 말렸다. 건포도 하듯이 내추럴. 그래서 내추럴, 워시드가 가장 크고 그 사이에 펄프드 내추럴, 허니. 라는 이 네 가지 단어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펄프드 내추럴과 허니는 뭐예요? 펄프드 내추럴 허니는 거의 같은 방식인데 단어를 좀 다르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펄프드 내추럴 허니 같은 경우에는 과육을 적당히 벗겨서 이제 말리게 되는 가운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적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명, 지역명,
마을명, 농장명, 그리고 품종, 가공.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길게 적혀 있네, 자세하게 뭔가 적혀 있네라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이 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아무튼 지금 나라 수도 워낙 많다고 그러고 네. 지역도 많고 품종도 다양할 네. 거고 가공 방식도 다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제품화되어 있는 것만 해도 뭐 수천 종 넘지 않나요? 셀 수 없죠. 그죠? 네, 수만 종이 넘을 그죠? 겁니다. 네, 셀 수 없고 같은 커피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마다 또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농작물이다 보니까 음. 기후에 따라서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나는 이 커피를 마셨는데 올해 왜 맛이 다르지? 라고 하게 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이제 걱정인 거는 기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품질의 커피는 서늘한 기후가 필요한데 이게 좀 이제 심각한 문제로 또 조금 더 드러나고 고지대로 있기도 합니다. 올라가지 않나요, 자꾸?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커피를 배웠을 때는 해발고도 2000m 이상에서는 커피가 자라기는 어려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커피 나무는 5도씨가 되어지면 이제 얼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피 산지에 방문하게 되면 나 저기 땅 샀어라고 하면 거의 2,500m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실 기후가 많이 변하기도 했는데 산은 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다 보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빈익빈 부익부를 또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생산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커피 가격은 오를 올라가죠. 수밖에 없고. 네,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건 어느 나라 거예요? 커피는 다 사랑하긴 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평생 한 국가의 커피만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커피 드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고 에티오피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커피가 처음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 여전히 새로운 원종들,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평생 먹어도 매일 다른 커피를 마실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에티오피아 사랑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나한테 맞는 좋은 커피를 고르는 방법 이런 네. 건 뭐라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커피를 많이 마셔 보셨으면 좋겠고 마셔봤을 때 이게 왜 내가 안 좋아하게 하는지, 왜 이 커피가 좋은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단어화 시키시면 가장 좋겠네요. 나는 이 커피가 셔서 싫어. 이 커피가 쓴맛이 강해서 싫어. 나는 이 커피가 단맛이 좋아서 좋아라는 알겠어요. 것들을 조금 표현해 보시는 게 좋고요. 커피 맛은 신맛, 쓴맛, 단맛 세 가지가 맞습니까? 우리는 신단순 짠. 짠맛도 우마미. 있나요? 짠맛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신맛이 농도가 진한 커피의 신맛까지 강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짠맛으로 인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맛, 쓴맛, 단맛, 약간의 짠맛, 짠맛. 그리고 약간 우마비라고 해서 감칠맛, 우리 사람이 느끼는 5가지 감칠맛. 맛이 있는데 보통은 신단순이 커피 한 잔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신단순이라고 하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근데 커피는 향으로 즐기는 거기 향이죠.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향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나는 산미 있는 커피 그리고 밝은 계열의 꽃 계열이라든지 과일 계열의 향을 좀 즐기는 편이다, 좋아하는 편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프리카 대륙의 커피를 좀 추천을 합니다. 에티오피아나 케냐 이런 계열의 커피들이 조금은 대체적으로 화사한 편이기도 하고요. 혹은 품종으로 추천드린다라고 한다면 게이샤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품종의 특징들은 어떤 나라에서 재배가 되었든 게이샤 품종들은 좀 화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나는 산미 있는 커피보다 좀 바디감이 있고 묵직한 약간의 단맛 계열들이 좀 더 좋아라고 한다면은 아시아 계열이라든지 브라질, 엘살바도르 이런 커피들을 좀 추천드리기도 하지만 일단 많이 드셔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에 가서 대륙별로 좀 이렇게 마셔보면서 네, 나는 맞습니다. 이쪽하고 맞는구나 그런 걸 네네. 찾아가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 같고 이걸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좋은 알겠습니다. 커피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포도 품종이나 나라를 정했어요. 근데 그 로스팅 된 거를 사는 분이 있고 네네.
직접 사서 로스팅까지 하시는 분이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또 뭘 권하실랍니까? 저는 로스팅 된 걸 사는 걸 좀 어. 권장하곤 있지만 그래도 나 집에서 로스팅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라고 하시면은 또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큰 기계로 로스팅을 한 커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맛과 그렇죠. 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스팅된 원두를 구매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있어요. 로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크게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다르죠. 같은 재료여도 어떤 요리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는 것처럼 커피도 어떠한 방식으로 로스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 네.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원두 로스팅된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 전주현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계속 산지를 찾아다니면서 네. 새로운 품종들을 또 국내에 소개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새로운 품종들은 어떻게 찾아내요? 산지를 사실 가야지만이 알 수 어.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년 산지를 방문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올해 새로운 게 뭐가 있어? 너는 올해 어떠한 것들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 올해 이거 심었어. 이 품종을 내가 구해왔어. 어허. 라고 하는 경우와 작년에는 이 나무에 이렇게 생긴 열매가 열렸는데 올해 색깔이 좀 다르게 열렸어. 크기가 달라졌어. 라는 정보들을 조금 획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산지를 가야지만이 좀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커피 맛을 결정하는 거는 또 물맛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커피 한 잔의 액체가 커피와 물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커피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맛있는 커피를 마실 확률이 좀 확 높아지긴 하는데 더 맛있게 내려 마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도 생각을 조금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좋은 물을 사서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커피를 내림에 있어서 적정한 물의 미네랄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0에서 150 정도의 미네랄이 녹아져 있는 물들을 좀 추천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그걸 어떻게 알고 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수입물 같은 경우는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미네랄 수치가 꽤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이 뭐 300, 400 되는 경우도 너무 존재를 높군요, 해서 그건. 네, 맞습니다. 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물들은 대부분 100 아래이거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냥 생수를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집에서 일반 정수기를 쓰시거나 수돗물을 쓰게 되어지면 물의 수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쓰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 유럽산 생수보다는 국내산 생수가 더 낫다? 네, 맞습니다. 수돗물보다도 그게 더 낫다? 네, 맞습니다. 이 한 잔에 약 98%가 물이라고 예.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2%도 사실 물과 함께 만나는 거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직접 바리스타로 활동하시는 그런 커피 전문점에서는 물도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물? 많은 분들이 카페에서 먹었는데 카페에서 마셔보고 맛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집에서 이런 맛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수 사드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전체 미네랄을 다 걸러내고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을 다시 주입하는 방식의 정수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카페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드립을 한다고 칠 때 네네. 원두 양 얼마에 물 어느 정도 네. 이 황금 배합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 내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추천드리는 나에게 맞는 레시피를 찾아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1대 15를 추천드려요. 1대 15. 네. 1이 이제 커피 양, 15가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무게로 되는데. 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좀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울과 그리고 물의 온도가 측정 가능한 주전자가 있으면 사실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먹을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g의 커피를 사용해서 약 300g의 물을 쓰게 되면 예. 1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g의 커피를 담고 물 300을 천천히 부어가면서 이 만들어진 커피가 나에게는 진한지 연한지 예. 느껴보시고 그 물의 온도는? 물의 온도는 85도에서 97, 8도까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아요, 그거는? 네네. 커피의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적정하게 95도 나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95도? 커피포트에서 팔팔 끓은 물 네.
그냥 바로 해도 되네요. 네, 바로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하니까 좀 네네. 식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루틴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비율을 바꿔가면서 해봐도 되게 좋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측정되는 주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일 같은 온도의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95도, 94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정말 맛있게 먹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 좀 그냥 러프하게 1대15로 내려서 어떤지 보시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커피를 구매하실 때 바리스타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게 예. 가장 좋아요. 이 커피는 어떻게 내려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레시피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바리스타들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커피 원두 파는 분들은 관련된 그 정보를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리스타란 한마디로 뭐 하는 직업이다? 저는 커피 연출가라고 생각합니다. 연출가? 네, 단순하게 커피 한 잔을 제공하기보다는 이 커피를 온전히 고객분들이 즐길 수 있게 전체적인 것들을 연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같은 커피여도 어떤 잔에 담아서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무드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잔의 선택, 조도, 나오는 음악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그것까지. 이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어줘서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바리스타로서는 이 한 잔 내가 내린 이 한 잔의 커피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더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또 바리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전문 바리스타로서 계속 세 품종도 또 테스팅도 하시고 하니까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세요? 의외로 너무 작게 마시는 것 같긴 한데 한두 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시고 삼키고 하는데 이제 직업으로서 이제 커피를 대하게 되어지면 슬러핑이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와인도 이렇게 공기와 함께 마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공기와 함께 맛을 보고 다시 뱉어냅니다. 그래서 마시고 뱉고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삼키는 양으로 따지게 되면 한 컵에서 2컵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온전히 한 잔의 커피를 즐긴다기보다는 사실 커피를 대할 때 평가하고 이게 고객에게 나갔을 때 괜찮은지 아이고 또 생각을 일이니까 그게 꼭 즐겁지만은 않겠네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앞으로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한 회사를 좀 꾸려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커피로 이렇게 물들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 브랜드가 부산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전 세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랑하는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이 회사를 꾸려 나가다 보니까 이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의 한 브랜드 덕분에 또 부산에 여행 올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부산을 다시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하시는 대로 부산 전체가 커피로 물드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를 기대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커피를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아마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